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초콜릿 심리학. 네. 우리 5회. 네, 5회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초콜릿 심리학들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아마 천천히 올라가시더라고요. 예. 천천히 계속 이렇게 찾아보시는 분들. 네. 찾아보시고 아마 교회 교육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면 네. 뭘 보고 그다음 뭘 보고 하는데 초콜릿 심리학 보시는 분들이 계속 또 이어서 보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찾아서 계속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네요. 아마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좀 너무 잘못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그래도 우리 이양 실장님께서 잘 가이드를 해주시니까 하나하나의 단순히 그냥 이렇게 표면적인 그 심리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어떤 그 심리학을 그 이론을 실험을 했던 그 심리학자의 심지어는 상처, 어떤 그들의 어떤 성격, 또 인생 함께 다루니까 조금 더 실험과 이론들이 더 실제적으로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어떤 실험인가요? 오늘도? 예, 오늘도 실험이고요. 이반 파블로프라는 좀 많이 들었던 인물 같아요. 예. 고전 이제 파블로프의 개 이렇게도 불리고요. 이제 정식 명칭은 고전적 조건화 실험이라고 불리는 실험인데 아주 유명한 실험이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거 조금 실례지만 제목이 그냥 조건화는 이해되는데 그 고전적을 이렇게 붙여야 될 이게 최근에 있는 조건화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파블로프라는 학자의 조건화 실험이 있었고요. 또 뒤에 스키너라는 사람의 조건화 실험이 있었는데 두 사람의 이 실험이 워낙 강력한 영향을 주는 또 분리된 실험이라서 좀 구분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실험은 이제 고전적 조건화라고 불리고 뒤에 스키너의 실험을 조작적 조건화 이렇게 불립니다. 이것도 하나 배웠습니다. 고전적, 조작적 조건화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군요. 좋습니다. 고전적 조건화 실험인데 사실 이제 요 질문에 대한 이제 실험인데 인간의 행동은 조작 가능한가라는 부분인데 화면에 보시는 이분이 이반 파블로프라는 분인데 좀 사실 이게 좀 독특한 게 이분이 이 실험을 한 게 1903년도부터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심리학자가 아니고요. 생리학자입니다. 이분은 평생 본인은 생리학자로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시고 심지어 노벨 생리학상까지 받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생리학자였는데 이제 이분의 주 연구가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이죠. 지금 러시아. 소련이 소화기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시대였대요. 1900년도 전후가. 근데 이분도 이제 그 흐름에 소화기관에 관련 침 나오고 소화액 나오고 이런 실험들을 연구들을 많이 했던 당시에 또 그걸로 노벨 생리학상을 받으시거든요. 이제 그렇게 언제 침이 나오고 침이 어떻게 나오고 또 소화 위액이 어떻게 나오고 이런 걸 연구를 하다가 노벨 생리학상을 받고 나서 이후에 이 침이 분비되는 게 음식만이 아니라 음식이랑 아무 상관없이 침이 분비될 수가 없는 그런 자극에도 침이 분비되는 거를 보면서 이게 뭐지라고 이제 연구하고 실험하던 과정 중에 나온 게 고전적 조건화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심리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시고요. 근데 이제 이 실험을 이후에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차용을 하죠. 차용을 하는 실험이고 실험 워낙 잘 알려진 실험인데 화면에 보시는 이 사진이 그 당시 이제 딱 보시면 중간에 있는 저 흰수염 기르신 분이 파블로프고 여기 개가 있고요. 여기 이제 관계자들이 있는 사진이고요. 저번 주에 해리 할로우 원숭이 실험이나 또 그 전에 쥐 실험 이런 걸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사실 심리학 실험이 그렇게 이렇게 따뜻한 실험이 아닙니다. 이 실험도 개를 참 못 살게 굴었고요. 70여 마리의 개가 희생이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개인적으로 파블로프는 이제 죽기 전에 자기가 70마리의 개 이름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개를 약간 애도하는 이런 마음이 좀 불편했나 봐요. 개들 하는데 그 당시에 참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왜 그랬냐면 이제 걔를 그냥 실험한 게 아니고요. 이분이 생리학자니까 이게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게 그 당시 1900년도 초반에 나왔던 신문에 어떤 그런 장면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왜 음식이 들어가면 여기서 침이 나오고 여기 위액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다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뭐 이게 실제 그 당시에 이렇게 실험을 했던 개인데 여기 보면 뿔룩 튀어나온 이게 이 침이 이제 음식을 먹으면 침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입을 열어 침을 또 빼낼 수가 없으니까 침이 나오는 걸 이렇게 기계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침이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보면 침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이제 그람수 이런 걸 재기 위해서 몹쓸 짓을 많이 했죠. 근데 어쨌든 뭐 연암인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무조건적 자극, 무조건적 반응, 뭐 조건적 자극, 조건적 반응이 나오는데 용어가 뭐 그렇게 좀 낯서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개를 예를 들자면 개가 음식을 보면 침이 나오죠.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제 첫 번째가 조건 형성 전인데 그냥 이건 너무나 본능적으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음식을 보면 침이 나오더라. 꼭 뭐 개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그쵸.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종을 울리면 침이 안 나오죠. 종에 침이 나올 이유는 없죠. 이제 종이 울리면 침이 안 나오더라. 이거는 이제 중성 자극이라고 해서 그 침이 나오는 반응과 아무 상관없는 자극을 이제 그 침이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침이 나오는 음식과 침이랑 아무 상관없는 종소리를 같이 이렇게 계속 연합, 페어링이라고 그러는데 심리학에서 페어링, 연합을 해서 계속 노출을 시켜줬더니 얘가 침이 나오죠. 침이 나올 때마다 종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침이 원래 나오는 자연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때 음식을 빼고 종소리만 들려줘도 얘가 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전적 조건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생리적 반응이 나오지 않았던 자극인데 생리적 반응을 이끌어냈던 어떤 자극과 연결됨으로 나중에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던 그 자극도 침이 나오거나 또 다양한 반응들을 이끌어낼 수 있더라. 이게 이제 고전적 조건화의 실험이고요. 물론 이 이후에 뭐 또 다양한 개념이 있습니다. 속어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이거까지는 굳이 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복잡해지실 것 같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파블로프 이 실험은 심리학 결론에 거의 다 나오니까요. 한번 쭉 정독해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내용이신데 이 고전적 조건화 실험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생리적 반응과 상관없는 것들이 이제 연합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생리적 반응까지 이끌어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연구의 결과이고요. 이제 이 연구 결과가 의미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후로 사실 이제 심리학계에서는 이제 행동주의라는 게 이게 이 실험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심리학의 행동주의를 이제 시작한 분은 아니고요. 그 미국의 이제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행동주의가 시작이 됐는데 이 행동주의가 시작됐던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좀 다 있는데요. 그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의 마음을 이제 측정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영역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트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연구가 되는데 문제는 프로이트 같은 분은 내성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자기가 실험되는 거거든요. 자기를 그냥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지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철학자 사이에서 논쟁이 있죠. 이게 무슨 심리학이냐, 철학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이 철학과 좀 구분되게 가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행동에 집중하는 어떤 이렇게 흐름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 흐름에서 이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 딱 등장하면서 이분은 심리학이랑 상관없이 생리학 실험을 하다가 이게 발견된 건데 근데 이제 이걸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많이 차용을 하면서 이후로 행동주의 영역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요. 그게 이제 지금도 영향을 많이 주는 영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한 2가지 정도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게 광고와 영화인데요. 이 파블로프의 개 이 실험이 그대로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광고인데 광고를 보시면 여기 어떤 연예인분이 이제 뭐 잘 드시는 이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저녁 시간대 이런 광고 많이 하는 거 보실 건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맛깔스럽게 보인 다음에 그거를 너무나 맛있게 연예인이 먹습니다. 유명한 분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식욕이 자극되죠. 침이 나오고. 근데 이제 침이랑 아무 상관없는 여기 뭐 이런 물냉면 이거는 침이랑 아무 상관없이 요 파란 이미지는 요게 계속 같이 이제 페어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트에 갔을 때 물냉면만 봐도 이게 군침이 도는 아까 우리 거예요. 종소리에 예. 그런 식으로. 근데 거의 대부분의 광고는 이 메커니즘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리학자로서 뭐 침 이런 얘기만 했지만 이게 좀 더 이후에는 확장이 돼서 뭐 생리적 반응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의미를 구축하는데도 이런 어떤 중성적인 자극과 이렇게 페어링을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더라라고 하면서 이 광고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와 그 욕구가 직접적으로 유발되지 않는 그냥 중성적인 자극이었던 상품 혹은 상품명이 지속적으로 연합이 되면서 이제 그 상품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 욕구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그 상품을 구매하는 어떤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연결시키는 게 이제 하나가 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보는 영화인데 그 지금 현대 영화는 거의 대부분 이 개념을 차용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화면에 보신 이분이 누구냐면 에이젠슈타인이라는 분인데요. 제가 여기 죄송합니다.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분이 1900년도 초반에 이제 구소련 원래는 이제 라트비아 분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소련으로 다 묶여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영화 감독이었는데 이분이 영화사에서 기념비적 영화 하나 찍거든요. 그게 이제 전함 포텐킨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장면들이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보면 아주 강렬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장면과 그냥 중성적인 보니까 제가 사진은 되게 강렬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장면만 모아놨는데 아무런 정서가 생기지 않는 그냥 중립적인 장면을 교차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이 감정을 고조시키는 기법을 이제 몽타주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후로 그 전 영화만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배우가 약간 롱테이크로 쭉 이렇게 연기하고 하는 연극 비슷하게 하는 형태가 많았는데 이 에이젠슈타인의 몽타주 기법 이후로는 이 고전적 조건화를 활용해서 장면과 그 정서의 연합을 하는 편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됐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영화는 이제 편집을 통해서 작가가 의도한 그 정서를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기법들을 쓰는데 이게 고전적 조건. 에이젠슈타인이 실제로 파블로프를 굉장히 존경했다고 그러고요. 파블로프의 어떤 이론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본인도 이제 고백하고 심지어 전함 포텐킨을 파블로프에게 헌사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이 몽타주 기법을 만드는데 이제 정립하는데 영향을 많이 준 이제 실험이 고전 조건화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아주 오래된 실험이고 1906년도부터 이 파블로프가 돌아가시는 때까지 계속 한 20년, 30년 가까이를 이런 식의 실험을 많이 했는데 이게 옛날 실험이지만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많이 주는 현상들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인간의 행동을 조작하는 거죠. 그런 어떤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됐던 그 시작을 만들었던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물 한번 드시고. 그러시군요. 아이고 일단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또 광고에 아까 중성 자극에 대한 그 배리 어떤 무조건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과 함께 어떻게 교차하니 광고 같은 경우도 우리 걸 팔고 싶은데 이거 자체로 바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죠. 뭐 그 무미건조하니까요. 원래 반응하던 것에 같이 얹혀서 자꾸 보게 하다가 딱 이렇게 내놓는 그리고 광고에서 호감 있는 연예인과 그 광고의 어떤 상표를 같이 계속 노출시키는 것도 이런 어떤 기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감성을 같이 만나니까 그거를 이렇게 살 때 그 연예인을 볼 때 그 좋은 감성이 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현대인은 그런 역할. 아까 또 한 가지는 또 뭐 욕구뿐만 아니라 이제 또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되게 좀 통제력이 강한 분들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요 대목에 이런 정서를 느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관객들의 그 정서 또는 생각과의 끊임없는 하나의 체스 게임 같은 게 벌어져서 패가 다 보이면 재미가 없고
근데 이제 저게 뻔히 알면서도 몰입하게 만들면 참 잘 만들었다 할 때 이런 어떤 조건화적인 요소들을 같이 작용.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영화에도 보면 뭔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 그러면 이제 아빠가 퇴근할 때 네. 뭐 케이크 사가 뭐 약간 그러면 되게 예. 와 행복한 가정이다 예. 뭐 이런 건물 뭐 선물이나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러고 나면 꼭 안 좋은 일이 터져요. 예. 그럼 더 끔찍한 거예요. 이런 거. 그다음에 어떤 전쟁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뭐 특공대원들이 뭐 이렇게 작전을 수행해야 된다. 그러면 꼭 부모님이랑 가족을 보여주는 특수대원은 꼭 죽어요. 주인공 그렇죠. 빼고. 예. 왜냐면 그렇죠. 이제 그냥 죽이면 감정이 이입이 안 되는데 예. 너무 슬픈 거죠. 예. 이런 식의 여러 가지를 이렇게 교차하면서 예. 우리의 감정을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예. 일들을 하는 건데 그렇군요. 근데 혹시 이거 보면서 예.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도. 예. 크리스찬들도 이제 크리스찬이라 하지만 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네. 기업이 당신들이 요 물건을 갖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라는 거를 자꾸 우리에게 시키는 것처럼 개인도 다른 개인들을 향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얼마 전에 우리 또 조시장님과 그 나난에서 네. 다뤘던 내용들인데 예를 들면 뭐 가난해도 옷은 잘 입어야지 사람들이 보는 그렇죠. 순간 네. 좀 저 사람 참 영향력 있구나. 예. 뭐 이런 식의. 예. 그러니까 그 옷이 왜 영향력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브랜드와 어떤 상표들은 주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좀 연예인, 어떤 누가 좀 입더라라는 게 브랜드가 형성되면 그거를 그냥 들고 가는 것만으로도 뭔가 그 사람의 어떤 삶과 입지와 네. 뭐 능력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조건들을 개인들도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은 그 파블로프가 이 실험을 한 게 1906년, 7년 요때 가장 활발하게 실험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그 이분이 살던 곳은 소련 이제 구소련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 뭐 스탈린이 이제 그때 이제 통치하고 있던 시대인데 그 이제 이런 식으로 침과 종소리 라고 하나 종소리에 침을 흘리면 그러니까 음식과 종해서 종소리에 침을 흘리면 종소리가 이제 그 무조건 자극처럼 작동을 하니까 이것과 또 다른 중성적인 걸 연결하면 이거에도 침을 흘리고 하는 거를 이제 그 고차적 그 조건화라고 해서 계속 연결하는 게 가능한지도 실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한 2차까지는 가능한데, 그러니까 종소리까지는 가능한데, 종소리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 음식은 종소리, 네. 근데 종소리 갖고, 예를 들면 무슨 뭐, 종소리 갖고, 네. 뭐 예를 들면 종이, 매들면. 네. 근데 종이까지는 침을 안 흔들리니까. 그 실제로 거저 약해지는 거죠. 종이까지를 한 적도 있었는데 잘 안 되고요. 진짜 종이가 아니라. 뭐 종이가 아니라 예를 들면서 종이라고 하면 근데 4차까지는 거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종에서 또 다른 또. 근데 파블로프는 그래서 2차적 혹은 아무리 넓게 해도 3차까지만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거는 1900년 초반의 얘기고요. 이유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뭘 계속 보시냐면 직접적 생리적 반응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옷 하면 그 옷이 영향력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미 오랫동안 노출되고 사회적으로 통념이 자리 잡히면서 그냥 옷 하면 떠오르는 그 어떤 이미지 뭐 특정 브랜드가 있으면 그 이미지 이게 이미 그 본능 비슷하게 이렇게 약간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사라지게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광고에서는 4차, 5차도 가능해지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블로프는 이제 주로 이제 아까 말했던 옷 그러면 뭔가 영향이 있는 사람 이런 게 사기꾼들이 좀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코드를 정확히 알아서 그거 잘 파가죠. 정확히 알아서 그렇게 말하고. 광고 찍으시는 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광고 찍으시는 분들이 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셔야 되거든요. 그 집단이 뭐에 이렇게 혹하는지를. 광고 찍으시는 분들이 그 제품이 실제 그러하면 그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미 조건화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오는 거는 좀 나쁘지 않다고. 없는 데 있는 걸로 만드는 거는 사기꾼에 가깝죠. 그렇죠. 예, 네. 예. 또 물론 소비자가 사보면 알겠는데 네. 제가 아까 말했던 건 광고 만드는 자가 아니라 진짜 사기꾼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진짜 사기꾼들. 그 코드를 잘 잡아내요. 예. 코드를 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진짜 그냥 소옥하고 이제 빠지는 거 될 수 있죠. 근데 그게 뭐 요즘에는 뭐 사기꾼 그러면 뭐 아예 뭐 사기꾼 근데 보이스피싱도 그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뭐 누가 지금 입원했다 그러면 너무 당하고 뭐 심지어 검찰입니다 이런 것도 당하고 그러다 이제 그 검찰입니다라고 해서 통장이 그렇게 노출돼서 안 좋게 된 분들에게 다시 또 막 사람들이 막 알리는 거예요. 뭐 지금 관공서에서는 절대 통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니 이제 통장 얘기하면 또는 뭐 검찰 얘기 어디서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경찰에서는 많이 곤욕을 치른다고. 경찰입니다라고 진짜 경찰인데.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완전 사회가 조심해야 됩니다고 또 막 파묻으니까 사람들이 경찰입니다. 어디서 경찰 사치가고 이렇게 해서 진짜 경찰들이 어렵다고 제가 어디 있는 라디오에서 들은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건화가 혹시 제가 궁금한 거 뭐냐면 이 조건화를 좀 무력화시키는 그런 실험도 한번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전적 조건화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건화가 꽤 많이 우리 삶에 자리 잡아 있는 것 같고. 사실은 그 고전적 조건화 실험하고 나서 파블로프가 그걸 이제 무력화하는 실험도 했거든요. 네, 그거를 용어를 소고라고 용어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 파블로프의 그 시대에 준해서 이제 한 실험인데, 이제 그 파블로프 한 얘기는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종과 이런 어떤 음식을 계속 연합을 해서 페어링을 했으니 이 종소리를 좀 침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끊는 거죠. 끊고 계속 종소리만 들려주면 근데 이제 침이 나오는 이유는 음식이 나올까봐 침이 나오는 건데 안 나오는 이제 뭐 계속 종소리만 나오면 음식이 안 나오네 이러면 얘가 이제 어떤 그런 반응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종소리 원래 음식과 함께 종소리가 울려서 나온 건데 음식 없는 상태에서 종소리만 울리게 되면 결국은 그게 되는데 제가 이제 여쭤본 건 아까 의도는 뭐였냐면 조건화에 빠지지 않는 어떤 전략이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도 분명히 조건화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어떤 청소년 친구들한테 그들 사실 스마트폰 보면 행복해요.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뺏어가면. 그렇죠. 누가 얘기했는데 스마트폰을 이렇게 뺏어가면 진짜 이렇게 나라에 있는 백성처럼, 나라를 잃은 사람처럼 울고 슬퍼하고 하는데, 왜냐면 스마트폰에 너무 좋은 아름다운 기억과 추억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스마트폰 그럼 위험해. 약간 파블로프의 같은 공식을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스마트폰이 무조건 좋았다가 스마트폰이 계속 위험하니까 머뭇머뭇거리는 것들이 막 상충되면서 벌어지는 게 있는데 궁금한 것은 어차피 광고 마케팅이나 이 사회가 계속 우리에게 조건화를 시키죠. 조건화적인 요소를 시키려고 할 때 조금 조건화가 잘 안 되게 되는 어떤 환경? 예를 들면 이제 저건 그냥 종소리야. 먹을 건 안 줄 거야. 라고 사고를 해야 되는 건지, 뭔가 분리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혹시, 뭐 갑자기 말씀드리는 좀 나중에 혹시 그런 게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충분히 찾아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목사님 얘기하면서도 좀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 행동주의라는 이 영역이 기본적으로는 뭐에 관심을 많이 두냐면, 인간이 그 사회가 의도하는 어떤 바람직하다라고 여겨진 행동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에 유도하게 할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파블로프는 이제 이렇게 생리적인 쪽이 맞았다면 이제 이후에 한번 또 다루게 될 것 같은 스키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 강화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이게 약간 우리 그 당시가 소련이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공산국가 안에서는 그 프로파간다, 선전선동. 선전선동과 연결되니까 이게 더 그래서 스탈린이 실제로 그 당시 자료를 보면 스탈린이 너무 좋아했대요. 이 연구결을 보면. 근데 이제 정작 파블로프는 별로 뭐 그런 거에 막 그렇게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막 저항하고 내지는 않았지만 저항할 수가 하기 힘든 시대니까. 근데 그냥 연구소에만 있으면서 그냥 그 연구만 했던 사람인데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소련이
공산화 과정에서 이 파블로프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사람들한테도 실제로 먹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먹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좀 그게 무섭네요. 예, 이게 조작을 어떻게 조작은 다 좀 강하긴 하지만 조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는데 지금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러면 그 조작을 저항할 수 있는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 뭐가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그러니까 그냥 제가 생각나는 겁니다. 저는 아마추어 전문가도 아닌데 이게 이제 강아지한테도 어떤 음식이 아닌 벨소리에도 침을 흘리게 했던 것 하나랑 그 다음에 이것이 프로파간다적인 선전을 하는 곳에서도 이거 실제로 먹힌다는 거에는 전제될 게 뭐냐면 이런 어떤 벨소리를 듣는 이 강아지나 그 다음에 국가적인 어떤 선동의 벨소리를 들으면서 저것이 마치 옳은 삶이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전체주의 국가나 뭐 그런 소련을 무슨 전체주의를 할 수 없지만 선동은 비슷한 거니까 그렇게 그렇죠. 한 네. 개인을 네. 국가의 명분 아래 그것이 최고의 덕목인 양 만들어가는 것들의 전제될 게 뭐냐면 서로 대화를 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대화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게 즉각적으로 무의식에서 그냥 반응하도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대화를. 그래서 만약에 국가에 선전하는 그 문구를 향해 토론을 한다. 그럼 안 먹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광고가 네. 한 개인에게 준 영향력들을 볼 때 되게 자기네 물건이 이제 좋은 거다라고 사게끔 하려면 당신들이 물건을 사면 구원의 개념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네. 좀 질이 떨어진 삶에서 질이 올라갑니다. 격상됩니다. 당신들도 이런 사람들의 뭐 같은 급으로 살게 됩니다. 뭐 이런 식의 구원의 개념들이 있는데 그 코드가 막 섞여 들어와요. 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저거 사야 될 것 같고, 그렇죠. 행복하기 위해서는 냉장고를 사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이러는데 어떤 아줌마가 어디 가요? 했더니 저 냉장고 살려고. 냉장고 괜찮았잖아요. 근데 아니 좀 냉장고가 그래서 요즘 광고 나오는 거 에이 냉장고 그거 사도 뭐 그냥 있는 거 써도 되죠. 또는 뭐 옆집 아줌마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행복이 그런 데 있나? 뭐 만약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간다면 이 조건화가 좀 덜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 이런 어떤 국가가 이렇게 딱 지배하고 체제할 때는 개인 간의 대화를 철저히 통제하는 것 같아요. 예, 다른 의견이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고, 왜냐면 그럼 조건화가 약해지니까. 네, 그렇죠. 이거는 누구랑도 대화하지 말고 국가가 쏴주는 메시지를 왜? 라는 질문 던지지 말고 무의식적으로 그렇지 라고 반응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누군가가 과연 그럴까? 숙청당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숙청가죠. 예, 예. 그 다음에 사라지죠. 예. 그 당시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조건화가 가능하려면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제가 저도 꼭 한번 찾아보고 싶고요. 근데 이게 그게 심리학에 좀 약간 속성이랑 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행동주의라고 하는 게 이후에 60년, 70년대, 80년대 미국이란 토양에서 굉장히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또 이 고전적 조건화는 러시아에서 이제 밝혀진 거기 때문에 이 고전적 조건화에 대해서는 이후로 아주 그렇게까지 이렇게 많이 연구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게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건데요. 이게 행동주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말씀하셨던 어떤 국가 아니면 어떤 공동체 그 공동체의 어떤 신념을 개인에게 메시지. 이게 어떻게 효과를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정작 그렇게 받는 개인이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저항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는 의외로 많이 안 됐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이게 찾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소련 같은 경우 솔제니친이나 약간 그 사상가들을 그렇죠. 철저히 격리시키잖아요. 왜냐면 그들이 던지는 말들은 이 조건화를 희석시키는 것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수용소에 보내기도 하고 자택에 격리시키는 것도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게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마음대에 벌어졌던 일들이
뭐 1987 같은 경우는 약간 공산주의 거를 상징하듯이 소설이라면 멋진 신세계는 약간 자유주의 국가인데 네. 이제 공산주의 안에서는 국가가 다양한다면 네. 멋진 신세계 같은 경우는 민주사회를 어떤 대표하는 식의 어떤 비유적인 소설인데 오히려 이제 민주주의 쪽에서는 이제 광고가 장악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산국가 안에서 선전하는 방식이나 예. 물건을 만든 기업이 사람들 향해서 광고하는 방식이나 그 프로파간다라는 선전은 여부 유사하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연구한 작업들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개인의 어떤 정신과 주체성 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조건화로부터 또 지켜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전 최근에 점점 우리 사회가 이 조건화가 더 강력히 먹히는 시대로 도래합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단절된 거죠. 대화가 단절돼요. 그 부모와 자녀, 뭐 부모와 부모끼리, 자녀끼리도 친구끼리도 대화가 단절돼요. 그렇죠. 오히려 어떤 유튜브나 인터넷상에서 뭐가 뭐 이 정도 살려면 이거지라는 식의 어떤 말도 안 되는 벨소리를 행복과 최근에 말하는 인싸 개념으로 그렇죠. 뭐 인사이드 아웃 뭐 이렇게 인사이드죠? 네,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인사이드로 이게 주류지라는 식으로 퍼뜨리면 거기다도 누군가가 그게 왜 그 인싸야? 그리고 꼭 인싸일 필요가 있나?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 영향을 덜 받는데 이것이 대화를 안 하니까 그냥 쫙 퍼집니다.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런 조건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세상이 거짓을 향해 마치 진리인 양 조건화 작업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교회도 과연 조건화로 임해야 되나? 성도들 하여 아니 그건 죄야 이래야 되나? 오히려 그러면 이 성도들은 어디 가나 계속 조건화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질문할 수 있고 또 토론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이 세상이 던지는 그 조건화적인 메시지를 향해 한번 꼬아볼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네요. 이 심리학 연구가 개인의 어떤 마음과 행동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 마치 그걸 통해서 개인의 주체성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이제 좀 소위 말해서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정작 심리학 연구를 가만 보면 개인의 주체성을 세워가는 어떤 결과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아마 실험하기도 어려운 거 같아요. 실험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것 같고. 의지 뭐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철학에서 얘기를 많이 하지 심리학에서는 의외로 그게 많이 안 다뤄지고 초기 심리학들은 조금 다른데 후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뭐 제가 미국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근데 미국 심리학계가 주류가 되면서 실용주의로 많이 빠지면서 이제 그 연구에 돈을 대주는 또 뭐 기업이나 그런 또 입김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겠지만 기본적인 좀 어떤 전제가 좀 인간을 좀 수동적으로 만드는 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금 요새 위험한 발언인데 교회도 이 고존적 조건화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다고 교회가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는 노방전도를 저는 좋아합니다. 노방전도를 통해서도 또 죽게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데 근데 가끔 이제 노방전도 하시면서 교회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교회 나오세요라고 이렇게 주는 그런 팜플렛이나 휴지, 물티슈 나쁜 거 아니죠. 해야죠. 그래서 교회가 있다는 거, 한 번 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리면 좋은데 늘 뭘 하냐면 교회에 그러면 늘 따라오는 게 행복이라는 그 조건화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조건화.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교회가 만약에 전도를 조건화 방식으로 물론 조건화 한다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죠. 너크리스찬들이 죽게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인데 뭔가 이 교회가 막 휴지 만들고 막 보여주고 그 절대 나쁜 게 아닌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가 그러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변증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안 하면서 교회 그러면 행복입니다. 도식화시키는 거죠. 교회는 행복. 그래서 막 프랭카드 막 걸고 막 그게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되 오는 어떤 넌크리스찬들 만나는 넌크리스찬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역량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길러야 되는데 네. 안 하고 자꾸 수지만 주고 가거나. 그 메시지 몇 개 딱 근데 그 저는 문구. 그 휴지 받은 넝크리찬들 안에서도 또 계속 역사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저는 그 기대감이 있어요. 네. 근데 뭔가 우리가 지금 조건의 전쟁이다. 그렇게 보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국가라는 어떤 집단도 있지만 또 국가 안에 교회라는 집단이 있지만 사실은 기업은 기업들을 자기들의 매니아들을 다 확보하려다 보니 현대의 이 사회는 공동체, 국가와 같은 공동체가 얽히고 설키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아이폰 쓰던 사람은 계속 아이폰만 오게 하고 뭐 핸드폰, 뭐 갤럭시는 갤럭시만 오게 하고 막 어마어마한 조건의 전쟁인데 그래서 세상이 소란스러운 것 같아요. 계속 배를 울리니까 이렇게 그렇죠. 침을 흘리라고 울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그러네요, 진짜. 한번 시장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 조건화에 좀 덜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저는 이 개가 동료 개와 소통할 수 있다면 연대하고 동이 울리니까 피가 흘러. 이제 피가 아니라 침이 흘리면 옆에 있는 강아지가 야 아니야 저 소리야. 그러면 근데 그렇게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 뭐 그냥 상상입니다, 상상. 근데 아무튼 피곤한 것 같아요, 세상은. 피곤해. 근데 지금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든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이 조건화가 가능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어떤 전제 중에 하나가 이제 통제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있고 종을 계속 주니까. 근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 그냥 뭐 정원에서 푸는 개인데 음식 주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될까? 라는 생각이 좀 자유롭게 풀어놨던 개면.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다단계에 좀 이렇게 맞아. 뭐 빠졌다가 전 다단계적인 방식을 취하는 게 있고 진짜 컨텐츠가 없는데 헛된 막 사기꾼 같은 희망을 막 심어놓는 분들 보면 그냥 어떤 친구가 야, 우리 잠깐만 가자. 그러니까요. 맞아. 그러면 갑자기 막 이렇게 있다가 막 들려준대요. 막 통장에 거의 약간 뭐 2천만 가치다 하루에도 몇 천만 찍힌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절 옆에 왜 연락을 못 하게 한다고 그러죠. 맞아. 그렇게 일주일을 살게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막 들었다가 나오고 나면 이제 물이 또 빠지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요게 이제 세뇌와 세뇌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아니 뭐 세뇌랑 비슷하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종교가 과연 이제 세뇌와 세뇌가 아닌 거의 경계선이 뭐냐 그랬을 때 종교는 대화할 수 있어요.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를 경험한 자들은 대화하면서 그 실제가 약화되지 않아요. 근데 거짓을 실제처럼 조건화로 반영하는 사람들은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거짓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그러게요. 대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 과정이 실제를 계속해서 접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은 안 주는데 자꾸 저것만 하면 결국은 약화되잖아요. 그렇죠. 저걸 또 힘입어 딴 걸 뭐 또 같이 연계하면 몇 단계 가면 약화되는 실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가 아닌 건 결국은 드러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요. 갑자기 제가 오늘 뭐 정말 이렇게 조건화 작용이 지금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광고, 심지어는 뭐 버스 타도, 요즘에 안내 방송에도 그러니까요. 뭐 어디로 가실 분들은 여기 내려 치과 가세요. 그런 식으로 계속 쏟아지거든요. 그리고 요즘엔 그냥 경기도에서 내려오는데 경기도 버스에 보면 계속 광고하고 경기도 뉴스 보여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 내내 똑같은 걸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 경기도 아니잖아요. 버스 이런 게 경기도 버스, 저 성남입니다. 성남. 나는 경기도 버스가 다 똑같은 거 보고 구리 성남. 영상을 찍는 거는 석촌인데 잠실 쪽인데 남양주에서 내려오고 성남에서 올라오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래서 이 조건화 시대에 정말 소란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이 이론을 처음 접했을 때가 대학교 때인데 그게 벌써 한 10몇 년 전이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이론으로만 치부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이걸 자료를 찾으면서 와, 요즘이 이게 더 강해진 것 같아. 맞습니다. 강해졌습니다. 클래식 고전적 조건화라고 해서 뭐 약간 옛날 느낌이 좀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훨씬 더 강하게 퍼붓고 있는 대화가 안 돼, 소통의 장이 없어진 곳에서는 이 조건화가 더 강하고요. 그다음에
뭐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요즘에 이렇게 학원 가면 그렇게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겁을 먹고 있다고 너 큰일 날 거야 큰일 날 거야 하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또 학원 선생님들이 다 이상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좀 독특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친구들과도 대화하고 부모님과도 대화해야 막 겁주는 물들이 좀 빠져서 그래서 거기는 그 아버님은 괜찮아 그게 다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너무 그분이 겁줘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른 말을 상쇄시키듯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이 조건화가 넘쳐나는 시대 속에 우리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화 이런 실험이 될 줄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접근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예, 저도 중요하답니다.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근데 이제 조건화를 시키려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대화를 못하게 해요. 예, 통제하죠. 통제하죠. 예. 공산과도 그랬고 통제, 언론을 통제하고 반대 의견을 안 듣게 하죠. 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세계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걸 자꾸 차단하고요. 그 광고에도 보면 제가 예전에 광고 공부할 때 가장 효과적인 광고 방식 중에 하나가 공포소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건데 이제 이거는 잘 쓰면 아주 효과적인데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어서 공포소고의 가장 큰 또 이런 전제 중에 하나가 잘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딱 좁혀놓고 공포소고를 딱 맞네 그런 상황이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무섭습니다라고 하면 이 물건 사세요. 예, 그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또 핵심이 통제하는 거죠. 딱 통제하는 건데 그 세계 근데 그게 진짜 무서워? 이렇게 딱 나가면 의미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갑자기 너무 시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도 나온 김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 자체가 대화를 해도 진리고 진리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 진리를 조건화 방식으로 그러네요. 어떤 앉아있는 청소년 청년들이 이게 진리라는 거를 스스로 깨닫고 또 소통하고 질문도 하고 반대 의견에도 소통하면서 진리라는 게 깨닫지 않고 조건화식으로 너 그렇게 하면 위험해 그렇게 하면 위험해 또는 이것만이 사실이야 이것만이 사실하면 이들은 스마트폰이나 또 그렇지 않은 문화 속에서 다른 조건화를 겪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알고 보면 통제가 안 되는 시대가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들이 이제 교회 말만 듣고 스마트폰도 안 하고 TV도 안 보고 오롯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이들은 우리가 외치는 방식이 조건화의 형태로만 된다면 분명히 이들은 반감합니다. 뭐야? 뭐 그때는 그게 사실인 것 같은데 지금 아니네. 그래서 오히려 조건화가 아니라는 거는 흔들릴 수 있고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이게 진리였지라는 자기 안에 합리적인 어떤 로직이라든지 언어 체계를 갖는 것이 또 교회가 줘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어떤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조건화로만 이루어지면 다른 조건화를 만나면 또 그렇게 노출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냥 여기 조건화 저기 조건화로 떠다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조건화로 오는 메시지를 좀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진리를 갖고 있고 대화 속에 진리가 드러나는 그런 서로 또 분별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게요. 정말 이 개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으면 좀 더 이렇게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나 무슨 소리 갑자기 또 저를 닮아가시군요. 아니 개가 그러니까 너는 무슨 생각을 하니? 그러니까 개 입장에서 뭔가 있었을 건데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개는 아니지만 개와 비슷하게 이렇게 계속 조건을 받고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 존재로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구나. 근데 개도 저거잖아요. 먹고 사는 생존이었잖아요. 그렇죠. 걔는 생존을 그렇죠. 건든 거죠. 생존을. 생존을 건드렸기 거죠. 때문에 벨소리가 아니라는 걸 혹시 걔가 알았어도 배고프겠죠. 그렇게 연결된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이렇게 좀 이단 집단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 소속된 분들에게 그냥 정서적인 어떤 체험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그냥 위로 정도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먹고 사는 뭔가를 자꾸 주려고 그래요. 맞아. 더 이상 벗어날 수 없게. 그러니까 소통도 안 되고 아주 절대절명의 것들을 거기에 목을 걸게 만드는 방식들로도 이루어지거든요. 그 이단에서 벗어나면 그 종소리에서 벗어나면 내가 굶어 죽는다라는 그 공포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아무튼 오늘 이반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이게 또 만들어진 배경이 아까 전한 포텐킨도
약간의 그래도 공산 아, 그럼요. 그거 그 어떤 프로파간다의 영화잖아요. 선동한 영화긴 선동한 합니다, 영화잖아요. 확실히.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서로 맞물려서 그렇게 이루어졌을까 했을 때 씁쓸한 것은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이 조건화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자유주의 국가를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상업사에 다 노출돼 버렸고 물건이 자기의 정체성이 돼버린 이 시대 속에서는 또 이런 또 다른 조건화와의 우리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조건화의 싸움이 크리스찬 조건화로 가서는 안 되고 이 조건화가 대화와 진리의 로고스 말이 되고 질문이 던져지고 그 질문과 대화의 그 혹독함을 넘어가도 존재하는 그 질문의 어떤 대화가 아니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이 시대가 어떤 우리가 또 나가야 될 기독교적인 태도가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갑자기 제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말 합니다. 아니 저도 근데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배우게 된 것 같고요. 네, 확실히 저는 그 심리학 쪽에 아무래도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냥 그 틀에서 좀 생각을 했던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 신앙적인 이런 부분들, 또 교회적인 부분들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 갖고 오신 이걸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교회가 상당히 조건화를 했었구나. 그렇더라고요. 사실 이 조건화가 처음으로 엄청나게 충돌됐던 곳이 그 독일이랑 소련 이 전쟁을 했을 때 2차 대전 때 그때 이 상대방을 향해서 엄청 그걸 퍼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군사를 향해서 뭐 엄마 얘기 들려주면서 여기 왜 있냐, 집을 가야지, 너 엄마 품 그립지 않냐 이런 식으로 거기서 정말 많은 병사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타령하게 하는 서로 막 독일도 그걸 하고 그게 막 전장태가 됐다가 이후로는 그러니까 거의 따뜻한 엄마의 품을 따뜻한 엄마라는 코드를 말만 해도 이미 연상이 되어 있어요. 난 여기 뭐하러 있지? 거기 가고 싶어. 어쩌면 조건화는 인간의 어떤 독특한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게 악용되는 거죠. 그렇죠. 옆에 개입하고 사실 선용되면 우리가 과거의 사진을 보면서 향수에 젖으면서 행복하는 것처럼 또는 뭐 교회도 조건화는 표현이 그러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라는 게 있죠. 근데 하나님 조건화시키기보다는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기억하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라도 안 하면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조건하는 표현보다는 인간이 갖고 있는 기억의 어떤 특이성인데 문제는 지금이 이제 그 기억의 특이성이 지속적인 메시지와 연결되면 기억이 혼란을 일으키고 감성도 혼란을 일으키는 그 시대 속에 대화나 어떤 생존의 위협, 대화를 잔존하고 생존의 위협이 더 많은. 한 번은요 심리 이론을 갖고 오시되 심리 이론이 현대에 어떻게 적절히 활용되는지를 초콜릿 심리학을 한번 쫙 다 하신 다음에 이걸 우리가 정리해서 2기 2기 그때는 초콜릿 심리학 하지 말고요. 예를 들면 스피커 심리학이라든지 심리학이 어떻게 프로파간다와 사회를 통치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차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전략을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주제 같습니다. 한번 다 뽑아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의 수많은 정치 경제에 이미지를 도색하는 방식으로도 활용되고 있는지 또 개인들도 어떻게 그렇게 이미지에 자기를 던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면 우리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일기는 그렇게 가요. 일기가 일기 한 50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거의 다 나올까요? 이론이 뭐 찾으면 나오겠지만 또 대표적인 이론들은 대표적인 이론이 좀 충분히 나왔다 하면 수천 개가 되고나 이러진 않습니까? 그렇죠. 좀 자세히 하시면 그거를 한번 적절히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그거 각각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죠. 혹시 교회도 그러고 있지 않는 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전파 방식과 이런 심리 이론, 조건화의 차이가 뭔가 저는 이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어떤 메커니즘을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인간의 고유한 질서를 드러내는 건 있는데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해버릴 때 이게 진리와 거짓 싸움이 아니라 어떤 방식의 싸움이고 조건화의 싸움이 돼버리면 되게 좀 위험해지니까. 그렇죠. 심리학 이론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조금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실제로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목사님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한번 책 씁시다. 책 써서 예. 이게 기독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방식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지금 이런 심리 이론의 활용들과의 차이들이 뭔지 또는 어떤 거는 선용돼야 되는 게 예. 좀 구분이 되면 예. 조금 더 혼란한 이 시대 속에 또 기독교적인 방식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조건한데 조건화가 무조건 나쁘다 할 수만은 없는데 네, 네. 하여튼 뭐 우리가 이게 하나의 현상이죠. 근데 그걸 그렇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그렇죠.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너무 또 의존해 버리면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조건화가 많네요. 그리고 조건화가 많은 거예요. 예. 우리 기독교에도 맞습니다. 조건화가 참 많은 거예요. 네, 많습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다. 이제 다른 조건화들과 충돌하니 네. 기독교의 메시지가 왠지 힘이 없어져 보이는 게 아닌가. 네. 오히려 기독교는 다른 방식으로 진리를 전파하는 방식으로 갔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이게 이제 뭐 또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게 좀 논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예, 오늘 되게 시간이. 꽤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재밌네요.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뭐 뒤에 좀 더 있고 그런데 네. 아니 뭐 하셨던 예, 얘기 다 나중에 반복되는 한번 얘기입니다. 이 조건화적인 요소들을 한번 이런 심리 이론들을 한번 다 네, 종합해봐서 또 뭐 하나님 나라와 네. 또 교회와 크리스찬과 사회와 인간과 거기에 또 심리가 어떻게 서로 또 상호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 네. 이런 것도 보면 네. 조금 현대 사회를 음. 크리스찬으로서 좀 잘 보고 네. 또 우리 선택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나갈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계속 좀 중요한 것 좀 많이 갖고 네, 오십시오. 네, 특별히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영향 미쳤던 네, 중요한 네. 것들 좀 많이 갖고 오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반 파블로프의 고전주 조건화. 네. 예. 우리 이양 실장님 감사합니다. 아유, 예, 오늘 저도 내가 좋았습니다. 제가 더 너무 많이 떠들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저도 좀 좋았습니다. 예. 같이 얘기나 이런 식으로 좋았습니다. 예, 그냥 목사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 싶어서 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네. 아무튼 다음 시간도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준비하실 때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재밌습니다. 행복하게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조건화 시키십시오. 준비할 때마다 뭐 먹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제 5회 초콜릿 심리학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